그러고 아까 저 아버님께서 상속인유리하냐 정의유리하냐 그건 맨 마지막에 나와 있고요. 또 많이 물으시는 게 명의 변경할 때 정의가 유리해요, 매매가 유리해요 이런 말도 많이 하시죠. 그런 말은 잘못됐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머님이 딸한테 아파트를 명의를 바꿔줄래 해요. 실제는 명의니까 명의를 바꿔주는 거니까 정여입니다. 정여면 내용에 따라 세금이 정여 재산공제밖에 없으니까 몇 천만 나올 수 있죠. 근데 양도로 하면 양도세 내고 끝이니까 맞죠? 그래서 양도가 싸요, 정여가 싸요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무상으로 줄 거면 정여고요. 돈을 받으면 양도예요. 근데 돈을 받아도 제대로 받아야 돼요. 가족 간 거래라서 이게 잘못되면 가족 간 부동산 거래, 가족 간 매매를 쉽게 말해서 엉터리로 막 거래 신고하시면 나중에 추징됩니다. 특히 엄마가 정여가 세금이 몇 천만 원 나오니까 내 집 3억인데 니한테 2억에 판다 해서 신고해요. 근데 돈은 받지도 않아. 그럼 세무서에서 신고하면 전화 옵니다. 매매계약서하고 대금 받은 금융거래 내역서 갖고 오세요. 없죠. 매매계약서야 등기하니까 다 있을 거고 돈 2억 주고 간 내역이 없죠. 정여면 정여. 아니면 2억인데 3억인데 한 2억만 줬어. 그럼 또 부당행위입니다. 매매가와 시가의 30% 이상 차이 날 때는 그것도 정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 간 거래일 때는 항상 금융증빙, 돈을 주고받은 내역을 항상 만들어 두셔야 돼요. 근데 또 고약한 사람 만나면 매매계약일로부터 잔금일로부터 앞뒤로 1년치 통장 다 갖고 오라고 합니다. 확인한다고. 그러니까 매매로 하실 거면 돈을 제대로 시가의 차익만큼 정여세가 과세되지 않은 만큼 주변의 매매가액 보고 정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양도로 싼 게 아닙니다. 나중에 추징돼요. 추징. 그러니까 가족 간 부모, 자식, 형제 이런 분하고 거래할 때는 부동산 거래할 때는 항상 계약서하고 금융증명을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요거는 좀 복잡한 내용인데, 이게 팩트 체크라는 건 왜 이제 언론에서 또 신문이나 기사들이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국세청은 어떻게 이렇게 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보면 이제 아들 요게 은행이 자녀한테 대출을 예를 해줘요. 10억을 해줬다 합시다. 근데 10억을 해줬는데 중간에 그러면 채무자가 자녀죠. 자녀인데 10억 대출했는데 대출금 누가 갚아요? 엄마가 갚아주고 있어요. 이거는 채무 면제이익입니다. 자녀가 대신 갚아야 할 채무를 제3자인 부모가 상환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무를 벗어나게 해주는 간접적인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정여세를 추징하게 되는데 이제 언론에서도 이런 말이죠. 채무 면제에 따른 정여세인데 이건 연대납세 의무가 적용 안 된다더라. 아까 정여세는 원칙적으로 정여받는 사람이 낸다는 했는데 특이한 경우에는 연대납수 한대 그랬죠. 근데 자녀가 돈이 없어. 10억 받아가지고 어디 쓰는지 모르겠어. 다 써먹었어.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러면 정여세 엄마가 10억을 갚아줬다 손치더라도 국세청에서 자녀한테 돈을 못 받겠죠. 세금을 못 걷겠죠. 정여세. 연대납세 의무가 없네? 이런 말이지. 없네? 그래서 자녀한테도 정여세 못 걷네? 이런 말입니다. 미디어, 그러니까 기사에서는. 근데 국세청은 그게 아니다. 잘못 알고 있다. 실제는 은행이 부모한테 대출을 해주고
부모가 그 돈을 상환하는 거고, 대출 받아가 그 대출금을 현금으로 10억을 자녀한테 준 정여다. 그래서 현금 정여이기 때문에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그래서 부모도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이 속에 지금 빠진 말이 뭐가 있습니까? 자녀는 신용불량자 됩니다. 이 가정에서. 맞죠? 네, 그래서 안 좋은 케이스죠.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죠. 자녀, 자식의 대출을 받았는데 대신 갚아주는 거. 근데 채무 면제액도 일정 금액 이상일 때만 해당되고요. 그런 건데, 뭐 자세한 내용은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이제 부모가 자녀의 빚을 대신 갚아줘도 정의하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것은 또 다른 대출금의 현금 증여로 봐서 국세청에서 과세를 할 수 있다. 연대 납세으로. 그것도 이제 국세청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보는 거래 흐름은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맞죠? 아직 뭐 법원이나 대법원이나 뭐 이 거래의 재구성이라 하는데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국세청 해석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출금 대신 갚은 것도 정의에 따른 연대납세 의무가 있어서 자녀는 1차적으로 정해서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부모한테 정해서를 추징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요거죠. 결혼 축의금, 축의금으로 집 구입해도 되나요? 사회 통념적인 거는 괜찮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사치품, 주택, 자동차 사는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축의금 같은 것도 결혼식 하면 봉투 받잖아요. 봉투도 잘 방목록 관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혼주,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에 해당하는 거 따로, 결혼 당사자, 아들이, 딸이 하는 거는 따로, 지인들이 하는 거 따로, 이렇게 따로 관리가 되셔야 되고, 이제 이게 판례에 따르면 그런 겁니다. 신혼부부가 자신들에게 기속되는 축의금은 아무 문제가 없고 그 돈을 갖고 써도 상관없는데, 그게 아닌 나머지는 혼주, 부모님한테 기속되는 축의금이다. 근데 그 축의금 갖고 자산을 구입한다, 주택을 산다, 고급 자동차를 산다, 막 이러면 정의하다, 이런 거지. 그렇죠? 잘 걸리진 않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맞죠? 아들한테 매덕 주는 거, 매덕짜리 집 사주고 막 보증금 주고 이런 건 좀 곤란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보통 이제 세무조사할 때 계좌 우리 통장에 보낼 때 뭐라 적잖아요. 그 메모상에 생활비, 뭐 병원비 이렇게 적잖아요. 적는다고 그래 되면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생활비라고 부른다 해서 병원비라 한다 해서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병원비면 해당 그 시기에 병원 간 기록이 있어야 되겠죠. 병원 뭐 처방전이나 병원 관련된 진료 내용이 있으면 이게 병원비로 입증될 수 있는 거고, 맞죠? 생활비는 따로 없겠고, 교육비, 자격 뭐 등록금 납부 고지서 금액하고 비슷하다든가 학원 뭐 등록한 거하고 비슷하면 교육비 받겠죠. 적는다고 다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걸 알아두시고요. 생활비는 뭐로 정리를 합니까? 네? 생활비는 어떤 쌀로 정리를 생활비는 그냥 생활비죠. 통상적인 생활비. 근데 요 생활비도 이제 소득 없는 가족한테 통상적으로 주는 거, 100만원, 200만원, 뭐 이런 소액이겠죠. 예. 근데 뭐, 하루에 한 번씩 100만원 줄 수도 없죠. 예. 근데 근데 통장을 보다 보면, 보통 보면, 이제 돌아가시기 전이나 문제가 되기 시점 몇 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돈이 나가요. 100만원, 200만원씩,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병원 간병비 준다고 나가기도 하고, 근데 금액은 안 맞아. 그냥 뭐 뽑는 사람이에요. 근데 생활비는, 이제 통상적인 생활비는 세무서 과세당국도 그렇게 크게 타치를 안 합니다.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금액 말하기는 좀 곤란한데, 1, 200, 이렇게 생활에 한두 달의 간격으로 주는 거는 생활비로 그냥 별로 무시하는데, 그게 쌓이면 몇 억 되면 곤란하겠죠. 그리고 또
소득 있는 가족한테 생활비 줬다. 아버지가 아픈데 또는 뭐 돌아가기 직전에 아들이 연봉 1, 2억인데 생활비로 100만 원 줬어. 그거는 생활비 아닙니다. 정입니다, 정이요. 생활비 적더라도. 그러니까 적어놨죠? 소득 있는 가족한테 생활비라고 딱 송금했다. 아닙니다. 정의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소득이 없는 가족한테 생활비를 보냈어. 그러니까 아들이 아무 소득 활동 안 해. 생활비, 뭐 교육비 목록을 줬어. 인정될 가능성 높죠. 근데 이 아들이 받아가지고 생활비로 줬는데 이걸 모았다가 주식 투자하고 있어. 뭐 자동차 사, 뭐 이상한 거 뭐 사고 있어. 그거는 생활비가 아닌 것이 맞죠? 그래서 그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인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소득이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아버지야,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한테 이제 외국 유학도 가고 해서 유학비나 뭐 교육비, 생활비 용으로 돈을 주고 싶은데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소득 활동을 해. 그런데 할아버지가 건너뛰어서 소득 있는 부모 대신 소득이 없는 손자한테 교육비 주는 거는 정의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좀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손자녀한테 교육비, 생활비 막 주는 거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과세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은 뭐 좀 그렇습니다. 현실하고 안 맞기는 안 맞는데 법이 그래요, 법이. 예? 그래서 뭐 누구 말대로 생활비라고 썼다 해서 생활비가 아니고요. 통상적인 생활비 있잖아요. 대부분 따지면 뭐 그렇겠죠. 뭐 평균 기준적인 데이케이트 뭐 예를 들어 뭐 뭐라 합니까? 그 우리 뭐라 그러죠? 그 최저 생계비 할 때 뭐 1인 가구 뭐 얼마 뭐 있죠. 그런 걸 따져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무조건 적는다고 또 생활비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머지 상식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보통 돌아가시면 가장 이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유언입니다, 유언. 근데 민법상 유언은 5가지인데 아주 유언 법정주의라서 아주 엄격해요. 그래서 뭐 공정받기도 하고 구술해서 보관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엄격하게 이제 유언을 채택하고 있고 만약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그냥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셔서 하면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법정 상속대로 갖고 가시면 요즘 또 법정대로 하시는 분이 많죠. 뭐 서로 다툼 나가기 싫으니까 법대로 하자 그냥 깔끔하게 아들 딸 안 가리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1순위가 돌아가신 분의 직계 비속 뭐 간단히 얘기하면 부모 아버님 돌아가시면 그 아들 딸이 직계 비속입니다. 손자도 직계 비속은 맞는데요. 손자까지는 안 갑니다. 원래 1순위 상속은 아들 딸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는 공동상속이 돼요. 그래서 아들 딸 배우자가 1순위. 만약 없다 그러면 위로 갑니다. 아들로 갈 수 없으니까 위로. 돌아가신 분의 자기 기준으로 할아버지 할머니죠. 그 위로 갔을 때 사망한 자의 직계 존속과 엄마 배우자 공동입니다. 맞죠? 그럼 직계보다 없다. 그러면 위아래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가 단독 상속합니다. 배우자가. 그 배우자도 없다. 그러면 이제 옆으로 가요. 형제로 가고 뭐 사촌 이내 반계로 갑니다. 4위, 5위는 특별한 경우였죠. 그리고 이제 법정 상속 보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공동일 때는 동일한 비율만큼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순위 사망한 자의 직계 비속하고 배우자가 사망한 자의 직계 비속의 상속인 1순위고 배우자는 공동 상속인. 그러니까 이때는 전부 다 1, 1, 1 이렇게 하겠죠. 근데 배우자의 상속분은 50%를 가산해서 줍니다. 예, 남하고 살았다고 고생해서 그런지 몰라도 50% 가산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밑에 이제 자녀 2명 있고 배우자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장남, 장녀, 배우자에서 전부 다 1을 먼저 줘요. 1 주고 배우자는 0.5를 가산해줘.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1.5 이렇게 법정 상속분이 갈립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쉽게 이제 분수로 나타내면 정확하게 말하면 3.5분의 1, 3.5분의 1, 3.5분의 1.5 이걸 이제 우리 또 간단히 하니까 7로 통분해서 7분의 2, 7분의 2, 7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그걸 퍼센트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예, 28%, 28%, 약 44% 이렇게 이제 법적 상식으로 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 아까 그 처음에 뭐 상속 정여 중에 뭐가 유리합니까? 그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을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뭐 이것도 보통 경우에는 분석이 잘 안 돼요. 근데 상황별로 보면 상속이 유리해요, 정여가 유리해요. 아까 얘기했죠. 정여를 지금 정여한다. 근데 10년 이내에 돌아가신다면 말짱 빡입니다. 맞죠? 상속세 다시 가산하기 때문에 가산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 정해서 낸 거 다시 정산하는 구조라서 예? 세금이 조금 더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습니다. 10년 이내에 돌아가실 예정이면. 그러니까 누구 모르죠. 10년 이내에 될 일은 1년 뒤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념은 정여는 정여 재산 공제밖에 없어요. 근데 상속은 아까 말씀드린 인적 공제도 있고 동거주택 상속, 가업 상속, 육능 상속, 금융 상속 각종 공제가 많잖아요. 그 금액도 커요. 그래서 상속으로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세금만 봤을 때. 그래서 케이스별로 보면 10억 밑일 때는 상속이 유리해요. 왜? 배우자 있고 자녀 있으면 상속 공제 기본 10억인데 일반 공제 5억에다가 배우자 5억 하니까 기본 10억부터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뭐 당연히 뭐 정여 세금 낼 필요 없죠. 뭐 그냥 돌아가시면서 상속으로 가져가시는 게 제일 세금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케이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넘어선다. 상속 재산이 10억이 넘을 것 같다. 돌아가실 때. 근데 또 정여하는 이 시점, 정여 재산부, 정여를 했는데 이 정여 재산이 앞으로 계속 가치가 올라갈 것 같아. 그럼 후딱 해야지. 맞죠? 왜냐하면 사전 정여할 때는 그 정여 시점, 10년 전에 사전 정여가 일어난 요때 기준으로 정여세를 내고요. 나중에 정산하거든요. 근데 그 사전 정여 가산할 때는 정여 당시 평가액을 가산해요. 10년 전 가격을 가산한다니까. 그래서 요 차이만큼은 세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죠. 사전 정여 시 재산 가치 증가에 따라서 그 증가액을 가산하지 않고 10년 전 가격을 가산하니까 증가에 따른 세금 효과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떻다? 정여가 유리하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이제 10년 뒤 상속 재산이 1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정여 재산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특이한 경우죠. 뭐 상속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상속 공제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단이 이제 이게 무조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상속 공제 사전 정여가 어떻게 돼 있냐 그걸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고 아까 물으신 분도 그렇고 10년 이내에 정여를 하고 10년 이내에 만약 돌아가시게 된다 불가피하게 그러면 상속 재산과에 합산됩니다. 그래서 정여해봤자 뭐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속세 절세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상속세 다시 다 정해서 가산하거든요. 가산해서 정해서 낸 거 정산하는 구조라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전 정여 재산 가치가 10년 동안 10년 전에 재산 정여 받은 것보다 돌아가실 때 이만큼 올라갔겠죠. 이만큼 올라간 것만큼은 상속세 과표에 안 잡히니까 요 시점으로 가산하는 거니까 요만큼은
세금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 왕창 줄어들지도 않고 줄어들고 이게 또 가산하니까 누진세 효과 때문에 또 늘을 효과도 있어요. 그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데 사전정리와 재산가치가 10년 동안 올라가면 일부 세금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걸 이제 갖고 뭐가 유리해요 이렇게 따지기에는 참 곤란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0억 갖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기서 상속하고 정의 같은 경우에는 정의는 뭐 정의도 단순히 정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상속도 같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상속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뭐 배우자 자녀가 있냐 배우자가 단독이냐에 따라 금액이 틀리잖아요. 이처럼 예. 여기서 상속 공제를 할 때 일괄 공제 5억 받고 맞죠? 맨 마지막에 여기 일괄 공제 5억을 받으시고요. 배우자가 최소 5억부터 공제하기 때문에 상속 공제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상속 재산 가액이 또 어떻게 되냐? 이 대부분 물으시는 게 그럼 상속 재산 얼마 돼야 하니까 잘 모르는데요. 다 모르는데. 자기가 본인이 아시는 것만 한 10억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많으시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잘 분석이 잘 안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0억 기준으로 배우자 자녀가 다 했을 때는 상속으로 갖고 가는 게 뭐 세금 없이 그냥 마무리될 수 있고요. 만약 10억이 넘으시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좀 하셔야 되겠죠. 또 그 상속세 같은 경우 절세하려고 그러면 미리 10년 단위로 빨리 정리를 시켜야 돼요. 아니면 아까 동일인 합상 규정에 따라서 사진 정리할 때도 사이 손자 며느리한테는 5년이거든요. 빨리빨리 정리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고. 그러니까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고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어요. 내용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어떤 효과를 얻느냐에 따라 내용이 좀 복합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렵죠. 우리 일반인들이 계산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랬을 때 얼마, 저랬을 때 얼마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케이스별로 세금 효과가 확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강의는 그냥 상식적으로 상속세는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고 증여세는 이렇게 계산하고 뭐 세무서에서 자금 추천은 이렇게 한다더라 뭐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뭐 질문사항 있습니까? 이 강의에 대해서? 네, 기본공제는 지금 10년 동안 5천만 원 정리할 수 있는 거 정부에서 지금 1억으로 추진하고 있다는데 언제쯤? 그건 저도 모릅니다. 예. 그건 나와봐야 합니다. 이거 말씀이에요? 네, 5천만 원. 그건 뭐 세법은 개정돼 봐야 합니다. 아마 지금 보통 세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달이잖아요. 아마 7, 8월달 되면 정부안, 그러니까 올해 23년도인데 2024년도에 적용될 정부 그 세법안을 일단 만들어요. 7월, 8월. 그래 만들고 국무회에 올라가고 법사위 뭐 국회 올라가고 막 해서 한 8, 9월 달에 거의 확정이 돼요. 확정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세법은 언제 어디서 만듭니까? 국회에서 땅 해줘야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다리기 하면서 글자가 바뀌기도 하고 숫자가 바뀌기도 하고 통과되더라도 이런 구체적 내용들은 24년도 3월 달에 시행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세법, 상속정여 같은 거는 상속세법이라 돼 있고요. 상속세법 시행령이라고 있거든요. 시행령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구체적인 디테일한 항목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내년 3월달 지나야 또 그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 의결에서 땅땅땅 두드리기 때문에 그래야 되고, 아까 말씀대로 상속세는 유산 취득세로 개정되는 내용이 지금 추진 중이다. 언제 될지 모른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각종 공제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언론은 자꾸 높으려고 하죠. 이게 뭐 몇십 년 전 거다. 배우자 6억 되냐? 10억으로 해달라. 뭐 말도 많죠. 근데 통과돼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알 수 없고요. 또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 말씀 드리지만 그 가족 간 부동산 그 금융거래는 항상 조심하세요. 예, 그거만 하겠습니다. 예, 하셨습니다. 예, 질문 없으면 이걸 마치겠습니다. 예,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예.